첫 번째 동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투자 사기와 관련해서 ICO에 참여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투자 사기고요. 그 투자 사기가 과연 무엇인지, 또 차용 사기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참,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하의 교육 내용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교육 영상입니다. 차용 사기와 이제 구별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 사기는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투자를 빙자한다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야, 내가 A라는 용도로 투자를 할 테니까 돈을 빌려줘 라고 했는데 A란 용도로 투자하지 않거나 B란 용도로 투자를 하는 게 투자 사기가 될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도 사기가 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런 투자 사기가 있을 겁니다. A란 투자처에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A란 투자처는 정말 수익이 정말 잘 나고 정말 괜찮은 투자처야 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A란 투자처는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투자처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투자처가 가치 있다고 속인다면 그것도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차용 사기는 차용이란 돈을 빌린다는 뜻이거든요. 이렇습니다. 돈을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차용금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다면 그건 흔히 그 민사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처음에는 돈을 갚을 생각이었으나 나중에 변제 능력이 없어지면 차용 사기가 아니다. 왜 이게 차용 사기가 아닐까요?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그게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거나 돈을 잃어버려서 돈을 못 갚았다면 그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속일 의사는 없었으므로 차용 사기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금전소비대차가 되는 겁니다. 민사상 금전소비대차,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또 갚는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사건을 해보면 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느냐, 이걸 흔히 쓰는 표현에 따르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 변제 능력이 있었느냐, 이 판단이 결국은 민사상 금전소비대차와 형사상 사기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의 사건을 다루어 보면 그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대부분 다투고요. 차용 사기는. 투자 사기는 어떠냐? 자,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A란 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고 B란 목적으로 투자하면 이거는 투자 사기가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A란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B에도 투자했다는 얘기는 A란 목적에 투자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A란 목적대로 A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고 A 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동그라미 설명 3번대로 설명한 투자 목적대로 교부받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 사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 A에 투자한다고 해놓고서 A에 투자했으니까 기망행위가 없었던 거잖아요. 거짓말이 없었던 거잖아요. 속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투자 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표현한 걸 읽어볼게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없는 한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 없음. 그렇죠? 자,
차용 사기의 경우에는 설사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처음에는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민사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투자해서 돈이 발생한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금이 깎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의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돈을 받은 것 뿐인 거지 투자에 따른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개념은 사실 없는 게 투자의 개념이 맞아요. 사실 일반적인 투자의 개념이. 따라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없는 한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가 아니야. 그럼 사기가 아니면 사기가 아니라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그 투자금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투자는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없는 한, 순간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있으면 돈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형사 민사적인 얘기들을 다 넘나들어서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 투자나 차용을 했을 때 민사 형사가 다 문제될 수 있고 또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차용을 하시면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또 그럼 투자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있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투자 수익 보장 약정과 관련된 법률을 제가 한번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존 등의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흔히 이걸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융투자업자는 어쩌고저쩌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금융투자업자가 하지 말라는 행위가 뭔지 한번 볼게요. 1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하지 마 이런 말인 거죠. 자, 이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한번 그러면 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단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할 수 없는 게 될 것 같아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요. 그럼 이 관련 규정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금융투자업자와의 투자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판결의 판시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 거래 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에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수익 보장 약정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투자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증권거래법이라고 되어 있고 전에서 말한 건 자본시장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증권거래법이 있었어요. 증권거래법도 있고 뭐 다양한 법률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법률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증권거래법상의 이 내용은 앞서 설명한 자본시장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금융투자업자와의 투자수익 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에 반하니까 무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효는 뭐냐? 강행법규로서 무효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강행법규. 자본시장법은 이제 강행법규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 당사자가 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가 임의로 야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하는 걸로 하자라고 임의로 약정을 해요. 그러면 그 약정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약정에도 불구하고 법규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강행법규인 것이고요. 또 법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 약정이 우성하면 그건 임의규정, 임의법규입니다. 임의규정이라고 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한 번 더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사자들끼리 야 우리 서로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하지 않는 걸로 약정하자라고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다 무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도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가 서로 수익보장 약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 무효야.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임의법규는 어떠냐? 임의규정은 어떠냐? 하나의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법정이율이란 말을 하잖아요. 법에서 정한 이율은 연 5%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얘기해요. 야,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정한 이율은 너무 싸다. 연 5%가 뭐냐? 내가 그래도 돈 이렇게 큰 돈 빌려주는데 연 5%는 안 되고 우리 연 10%로 하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 연 10%는 민법이 정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5%의 2배에 해당하니까 5%가 아니니까 무효냐? 아닙니다. 그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정한 그 해당 규정, 법정이율 부분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당사자가 서로 약정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법정이율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강행법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금융투자업자와 이제 투자자가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또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정이율 5% 이상으로 돈을 채용하는 관계에서 이율을 한 20, 30, 40, 50, 연 이렇게 정해도 그게 다 무효가 아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이자 제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 제한법 시행령을 통해서 연 몇 %까지만 이자를 받아라. 그 이상 이자는 받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 제한법상 이율이 저도 갑자기 말씀드리려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아마 24%로 알고 있는데요. 제한 이자가 그러니까 24%까지 받을 수 있는데 23%를 넘어서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자 약정을 한다. 그러면 24%까지는 유효로 받고 23%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관련해서 한번 다른 얘기 한번 드려봤고요. 자, 금융투자업자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에서요. 금융투자업자와의 투자수익보장 약정이 아니라 사인 간의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어떤 거냐? 그건 반대로 유효합니다. 관련 판례 판시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 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니까 뭐예요? 사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그 말은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말인즉 제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하면은 이제 금융투자업자는 이렇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업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정해져 있어요. 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이웃 주민,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야 이거 투자하면 내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투자해볼래? 라고 옆집 사람이 저한테 투자를 해요. 제 친구가 투자를 저한테 권유해요. 제 선배나 후배가 저한테 투자를 권유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투자수익보장 약정을 해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냥 금융투자업자와의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고 사인 간의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유효니까 그런 지식을 쌓으라고 제가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이 얘기를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 사기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투자 사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개개인들이 물론 뭐 금융기관에 투자 사기하는 경우가 뭐 없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더 흔한 것들,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사인에 의한 투자 사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한 투자 목적대로 교부받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 사기가 아니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없는 한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다. 자, 이렇습니다. 옆집 사람이 저한테 투자를 권유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A 목적의 투자라고 해서 A 목적의 투자를 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거야. 별로 투자 가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그 투자 가치에 대해서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어. 투자 가치 있는 줄 알고서 권유한 거였어. 그때는 그 상대방을, 그 이웃집 사람을 투자 사기로 처벌을 못해. 그러면 나는 투자 사기로 상대방을 처벌도 못하고 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돈도 못 받아.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 장치를 하나 마련하시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상대방 다른 옆집 사람이나 뭐 친구, 선배, 후배들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꼭 무슨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의 각서를 하나 받아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믿고 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네가 원금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냐. 난 너를 믿고 간 거다라는 각서를 하나 받는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겠어요? 옆집 사람한테서 투자할 일이 있으면 뭐 각서 하나 받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형사적으로 그 사람을 투자 사기로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각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원금 보장 그 말을 통해서 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죠? 적어도 그 상대방의 책임 재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예금에 있는 뭐 계좌에 있는 돈을 집행해서라도 적어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이제 제가 최초에 가상화폐 관련된 ICO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조금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유사수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유사수신행위다, 유사수신행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사수신행위는 이런 겁니다. 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한번 유사수신을 설명을 해볼게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개발한 다음에 ICO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투자를 권유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ICO에 참여해라. 이거 정말 괜찮은 투자처고 적어도 내가 이거 실패할 가능성도 없지만 실패하더라도 원금 보장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받아. 그리고 그 돈을 한 명한테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받아요. 그게 바로 유사수신입니다. 자, 유사수신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이거 돈 투자하면 적어도 원금 보장해 줄게. 일종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끌어모으는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사건을 해보면요, 가상화폐 투자와 유사수신을 같이 넣어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같이 넣어서 또 고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사수신도 태양이 맞닿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사수신과 관련해서는 또 재밌는, 그러니까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유사수신이 또 어떤 행위 태양이 보통 있냐면요, 유사수신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 태양이기 때문에 뭔가 조직적입니다. 조직이 있어요. 어떤 한 개인이 어떤 다른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계속 한 명씩 찾아가서 돈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요, 어떤 조직을 거느리고 그 조직에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끌어들이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설명회를 한다느니 무슨 조직에 무슨 뭐 중간 간부도 있고 또 그 위에 간부도 있고 조직원도 있고 막 해서 그런 형태의 유사수신 행위가 많아요. 그런 유사수신 행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기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거의 설명을 다 했습니다. 뭐 사실 가상화폐 관련된 사기뿐만 아니라 너무 사기의 태양들은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건을 몇 개 하기도 했고 또 지금도 사실은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가상화폐 투자를 전혀 하시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뭐 가상화폐 투자를 실제로 이걸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고 자기 판단이 서지 않는 분들은 적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겠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ICO에 참여하는 것은 제가 좀 말리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강의안을 만든 겁니다. 다음 강의 내용은요. 이제 경제범죄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은 횡령 내지 업무상 횡령, 배임 내지 업무상 배임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